자, 갑시다. 다음 페이지. 21페이지 갈게요. 디지털 정보의 현대 문명 봅시다. 정보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기술, 아까 설명드렸죠. 활용하여 디지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진수로. 디지털 정보는 저장과 분석이 쉬워 컴퓨터와 같은 다양한 디지털 기기에서 이용되며 전송하기 쉽기 때문에 정보통신에 활용된다. 그래서 인터넷. 디지털 정보는 일상생활, 산업,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된다.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사진과 영상 등을 공유한다. SNS,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의 약자죠. 이게 사회관계망 서비스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하고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자책, 교육 앱 등으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원격 교육을 받는다. 대표적인 예로 줌. 그 다음에 무인드론, 자율주행 기술 등으로 운전자 없이 상품을 운송한다. 환자의 신체 조직을 검사할 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면 정확도가 높아진다. 개념 확인 문제 풀어봅시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가 전달되는 것은 신호, 시그널이죠. 자연의 신호, 즉 십진수를 집중하고 분석하여 유용한 형태로 만드는 것을 정보죠. 십진수로 정보를 표현한다. 다양한 신호를 감지하여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는 센서. 자, 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 자연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신호, 그러면 아날로그, 십진수. 자, 불연속적인 값으로 나타내는 신호로 디지털 기기에서 처리하는 신호는 디지털 신호. 자, 신호와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동그라미, 옳지 않은 건 X예요. 자, 신호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가 전달되는 것이다. 맞고요. 자연의 신호는 빛, 소리, 지진파 등과 같이 모두 파동의 형태로만 전달된다. 틀렸죠. 파동이 아니라 화학 물질, 뭐 이런 등의 형태로 전달되기도 해요. 틀렸고요. 정보는 자연의 신호를 집중하고 분석하여 유용한 형태로 만드는 것이 정보. 맞고요. 2번, 어떤 장치 가의 기능이다. 자, 가 보니까 왼쪽에 있는 데이터는 아날로그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아날로그 신호, 자, 곡선 형태의 그래프는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주는 거네, 자연의 데이터를. 그렇죠? 그럼 이거를 우리는 센서라고 부르죠. 센서. 얘는 센서야. 왜? 아직 디지털 코드로 바꿨어, 안 바꿨어? 그렇죠. 이진수 바꾸진 않았습니다. 3번 봅시다. 아날로그 신호에 대한 설명에는 A, 디지털 신호에 대한 설명에는 D라고 씁시다.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하는 십진수의 신호, 아날로그죠. A. 0과 1, 이진수는 무조건 D, 디지털.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기기에서 이용되는 건 D, 이진수. 자연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신호는 십진수, 아날로그. 신호를 저장, 재생, 전송하는 데 편리한 건 디지털 코드죠. D. 설명 괜찮죠? 바로 하나 알맞은 말을 쓰랍니다. 다양한 신호를 분석하여 얻은 정보를 뭘로 변환하는 기술?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장치를 ADC,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건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기술이죠. 정보통신에 활용되어 은행 및 금융, 교육, 운송 및 교통, 의료, 에너지 산업 등 사회의 여러 분야로 영향을 미쳐 현대 문명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럼 디지털이겠죠. 자, 내신 만점 문제는 숙제입니다. 실력 업은 숙제 아니에요. 자, 중단원 마무리 문제도 숙제예요. 다만 마지막에 중단원 고난도 문제는 빼세요. 아시겠죠? 맨 마지막에 중단원 고난도 문제 있어요. 됐습니까? 자, 32페이지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개편 이전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 자, 여러분들 혹시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주기율표 외웠나요? 주기율표? 근데 안 해봤죠? 안 해봤는데 선생님이 외우라고 해가지고 외우긴 했어요. 순서는 모르는데 다 쓸 수 있어요. 자, 어차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 다시 한번 외워야 돼. 뒷부분 해석하려면 외워야 됩니다. 볼게요. 집중.
1번에 수소, 2번에 헬륨, 3번에 리튬, 4번에 베릴륨, 동소, 탄소, 질소산소, 플로린, 네요. 여기서는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할 거예요. KC 칼륨칼슘. 네, 맞아요. 네, 자, 여러분들 주기율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얘가 의미하는 건 원자 번호 순으로 원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1번에 누가 있어? 수소가 있지? 네. 그래서 우주상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원소가 수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럼 2번에 뭐가 있어? 헬륨. 헬륨. 그러면 그 다음에 헬륨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전 정보 지식을 갖고 이 단원을 공부하면 그래도 그나마 조금 쉬워진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스펙트럼이라는 건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빛이 분광기를 통과할 때 파장에 따라 나타내는 세계띠. 이거 어디서 많이 배웠을까? 중학교 때 불꽃 반응에서 배웠잖아. 그죠? 스펙트럼의 종류에서 스펙트럼에는 연속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이 있다. 자,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거나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잃을 때 특정한 파장의 빛이 흡수되거나 방출되어 고유한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자, 학교 시험 문제 하나 알려드릴게요. 연속 스펙트럼, 그 밑에 그림에 연속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이라는 스펙트럼의 종류는 1차 중요합니다. 별 붙이셔야 돼요. 근데 제가 뭐가 중요한지는 갈무리를 쳐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연속 스펙트럼을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그려져 있고 여기는 선의 형태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얘는 선 스펙트럼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은 고온의 광원에서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으로 연속적인 색의 띠가 나타나는데 거기 예에다가 별표 주셔야 됩니다. 예. 이 예가 중요해요. 백열 전구에서 방출되는 빛이나 또는 고온의 별 표면에서 방출되는 빛,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빛들을 스펙트럼화 시킨 게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흡수 스펙트럼, 이제 얘네들은 중요해. 내용도 중요합니다. 연속 스펙트럼에서 검은색의 흡수선 줄치시고, 이거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검은색의 흡수선이래. 잠깐만 보세요. 자, 검은색이라는 느낌을 한번 생각해봐. 다크, 어두워, 검은색. 그럼 뭔가 추운 느낌이지, 맞았지? 그럼 온도가 식은 느낌이지. 맞아요?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여기는 이해가 쉬워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 연속 스펙트럼에서 검은색의 흡수선이 나타나는 스펙트럼이고 고온의 별에서 방출되는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 출시해요. 자, 이거 헷갈릴 수 있어. 내 얘기 잘 들어요, 여러분들. 이거 헷갈릴 수 있다고 선생님이 사전에 미리 얘기했습니다. 봐요. 고온의 별에서 방출됐대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대단히 아이들이 고온의 별에서 빛이 나온다고? 고온이잖아. 그치? 그러면 온도가 높으니까 밝게 빛나야 되잖아. 그치? 여기서 혼선이 나타날 수 있어. 알겠습니까? 봐요. 처음 출발점은 고온의 별이야. 근데 얘가 왜 검은색의 띠를 형성하느냐? 이 원인이 중요한 거야. 알겠습니까? 처음 출발선에서 고온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검은색의 띠라는 얘기는 우리가 느끼는 이미지가 매우 차가운 이미지잖아. 그치? 그런데 아이러니하지? 여기는 고온의 별에서 매우 고온의 별에서 방출됐다고 그랬으니까 아이들이 혼선을 갖는 거야. 뭔 소리야? 고온의 별에서 나왔으면 당연히 온도가 높을 거고 당연히 밝은색으로 표현되는 게 뭐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 알겠습니까? 여기를 자세하게 뜯어서 공부하지 않으면 분명히 헷갈리고 틀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선택한 것은 행복이야. 선생님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딱딱 정해 주잖아. 가르쳐줘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 사이에 낀 내용이 중요해.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온의 기체 영역을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이게 중요해.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고온의 별에서 방출된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기체가 특정한 파장의 빛을 흡수하여 나타난다. 자, 집중해. 이제 봐봐. 얘가 이렇게 가는데 쉽게 표현할게. 비유해줄게. 내 호주머니에 한 1,000만 원을 들고 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높은 열을 가고 있어. 그런데 저쪽에 깡패가 내가 새끼 너 호주머니 새끼 1,000만 원 내놔 이 새끼야. 다 뺏겼어. 그리고 뭘 하죠? 검색. 쉽게 이해되죠? 쉽게 이해돼? 열을 뺏긴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들 생각해봐. 얼음은 저온일까 고온일까? 저온이지. 그럼 얼음에다가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갖다 집어넣어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음료수가 고온이야. 상대적으로. 둘 사이를 비교해보면. 맞아, 틀려. 맞지? 그런데 뭐야? 얼음이 이 음료수에 있는 열을 뺏어가. 왜? 물로 바뀌려고. 그러면 음료수의 입장에서는 열을 잃어버려? 안 잃어버려?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시원한 음료수를 먹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게 중요해. 그 다음에 얘도 중요합니다. 별의 대기를 통과한 별빛 또는 저온의 성운을 통과한 별빛. 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방출 스펙트럼 봅시다. 검은 바탕이 여러 개의 밝은 방출선 동그라미 치게 돼요. 밝대요. 느껴지는 뉘앙스가 어때요? 뜨겁게 느껴지겠죠, 그렇죠? 자, 고온의 기체를 구성하는 원소가 특정한 파장. 자, 고온의 기체를 줄치고 특정한 파장의 빛을 방출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별 주위에 있는 고온의 성운에서 방출하는 빛 또는 어떤 원소의 기체가 높은 온도에서 방출하는 빛. 자, 이 동그라미 이어봅시다. 방출 스펙트럼과 같은 원리에 나트륨 전등 또는 불꽃놀이 또는 오로라 등은 포함된 원소의 종류에 따라 다른 색이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불꽃반, 나트륨은 노란색으로 나타나죠. 칼슘은 주황색으로 나타나죠. 그렇죠? 그럼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색깔로 나타내진다. 이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원소의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 한번 봅시다. 원소마다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가 다르다. 줄치셔야 돼요. 위치가 다르다. 그럼 원소의 종류가 다르면 얘네들이 가지는 선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걸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추가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건 조금 이따 언급드리고요. 그 밑에 구분 봅시다. 흡수 스펙트럼은 검은색으로 나타나야 되고, 수소의 선의 개수와 위치, 그 다음에 탄소의 선의 수와 선의 수와 위치는 서로 다르다. 따라서 뭐예요? 스펙트럼을 통해서 원소의 종류를 알아낼 수 있다. 자, 그런데 방출 스펙트럼이랑 흡수 스펙트럼이랑 원소의 종류가 같으면 선의 수, 그 다음에 위치가 같겠죠. 자, 오른쪽 33페이지 봅시다. 자, 별빛의 스펙트럼 분석 볼거에 구성 원소의 종류와 원소의 질량비 주셔야 돼요. 원소의 질량비. 자, 여러분들 날 봐라. 내가 이것까지는 이해됐어. 중학교 때 배운 거니까. 선의 수, 위치. 자, 이것까지 내가 알겠어. 얘를 가지고 해석하는 건 원소의 종류야. 근데 중학교 때 그냥 너무 쉬워서 스쳐 지나가듯 지나가는 게 통합과에서 중요하겠어요. 알겠습니까? 뭐냐? 선의 굵기.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 빨간색 내용을 써주셔야 돼. 선의 굵기는 원소의 질량을 해석합니다.
자, 이거 빨리 써. 그러면 선의 굵기가 굵을수록 질량은 더 크다라고 해석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질량비를 알 수 있다. 자,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원소의 종류. 별빛의 스펙트럼을 원소의 스펙트럼과 비교하여 알아낸다. 원소의 종류에 따라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선의 위치, 개수, 굵기 등이 다르고, 동일한 원소의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흡수선과 방수선의 위치가 같기 때문이다. 원소의 질량비. 여기는 별표 치셔야 됩니다. 흡수선의 색이 선폭이라는 게 선의 굵기죠. 비교하면 원소의 질량비를 알 수 있다. 원소의 밀도가 클수록 별빛 스펙트럼에서 흡수선의 세기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자, 따라서 선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 양이 많다는 얘기다. 뭐 이런 것이겠죠. 자, 태양은 아까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건데 이걸 굳이 선의 형태로 바꾸면 과학자들은 태양의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수백 개의 흡수선, 즉 프라운호퍼 선을 분석하여 태양의 대기가 수소와 헬륨, 칼슘 등 다양한 원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아냈다. 근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지구가 원해서나 중요한 거니까 잠시 패스하시고요. 탐구자료창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얘는 학교 시험 문제에 안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학교 때 이미 우리가 이걸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자, 근데 제가 간단하게 방법만 좀 해석해 드릴게요. 알겠습니까? 자, 별 A만 뚫어져라 째려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별 A 보니까 수소의 첫 번째 선, 두 번째 선 별 A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죠? 세 번째 선도 있어요. 맞습니까? 네 번째 선도 있고 다섯 번째 선도 있습니다. 그럼 별 A에 수소라는 게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헬륨도 A에 들어있죠? 이렇게 파악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또 나트륨도 보세요. 들어있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칼슘은 별 A에는 없죠. 왜요? 마지막 칼슘의 마지막 라인 세 가닥이 별 A의 검은 선의 형태로 존재합니까? 안 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하십시오. 알겠죠? 자, 우주의 원소 분포 봅시다.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는 대부분은 수소, 헬륨, 수소는 1번, 헬륨은 2번, 즉 뭐예요? 순서대로 표현되어진다는 얘기겠죠. 수소와 헬륨이다. 근데 오른쪽 원그래프에 별표 치셔야 돼요. 수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74. 그 다음에 헬륨이 차지하는 건 몇 프로예요? 24%죠? 그럼 약 74대 24%니까 몇 대 몇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 3대 1. 이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학교 시험 문제에 무지하게 중요하게 쓰일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주의 구성 원소를 알아내는 방법은 아까 제가 선폭으로 파악한다고 그랬죠.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천체들의 스펙트럼을 분석한다.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선이 수소와 헬륨의 방출선의 위치와 일치하는 것을 통해 우주의 구성 원소의 종류인 수소와 헬륨을 알아내고요. 자, 우주를 구성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약 3대 1인데 이걸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 흡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선의 세기, 선폭을 분석하는 결과. 아까 선생님 설명드렸죠? 그래서 질량비가 약 74와 24로 3대 1로 나타나는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봐요. 어차피 뒤에 가면 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잘 봐요. 우주가 생성된 초기나 오케이? 현재나 우주가 가지는 전체적인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이때도 3대1, 이때도 3대1. 즉 질량의 비가 3대1로 변하지 않음을 과학자들이 해석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주의 초기 물질이 가지는 총 물질의 질량비가 3대1, 즉 74%, 24%, 뭐 이런 식으로 3대1, 그게 계속 유지되어 왔다는 얘기는 우주는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질량은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날 봐요. 이 뒤에만 또 배울 거니까. 그러면 초기 때는 현재 이 거대한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이 아주 조그만 영역에 밀집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이 모든 물질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밀집된 공간에 응축되어 있겠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열에너지라고 생각하시겠네요. 그러면 우주가 탄생하는 초기 때는 이 광활한 우주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응축되었다면 고에너지 상태일까? 초기 때 고에너지 상태일까? 저에너지 상태? 고에너지 상태겠지, 말하자면. 맞죠? 근데 이게 빵 하고 터진 게 빅뱅이냐? 빵 하고 터져가지고 빵 공간으로 흩어졌어. 그래서 이 광활한 우주가 생겼어.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잘 이제 고민 잘 하셔야 돼. 지구과학자들이 천체를 연구하는데,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우주의 온도를 측정했어. 그랬더니 우주의 온도가 켈빈 온도상으로 4.7K라는 아주 낮은 온도야.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우주 안 입고 우주에 나가면요 얼어 죽어요. 왜? 우주의 온도가 엄청 낮아요. 알겠습니까? 자, 이거는 쉽게 비유해 드릴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비유해 드릴게. 지구에는 뭐가 있어?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대기가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넣었을 거고 앞으로 또 외울 거야. 지구의 대기권에서 거의 대부분의 대기는 지구 중력의 이끌림을 받아서 대륙권에서 거의 한 90% 이상이 존재해요. 그런데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비행기가 이륙해서 비행 항로를 세팅할 때는 대륙권에서 날지 않아요. 여러분 비행기 타본 적 있어? 처음에 활주로에서 막 이륙하면 고도 상승 각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 그래서 우리가 거의 뒤로 막 젖혀지는 느낌이야.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 이거 반듯한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안전벨트 풀고 막 왔다 갔다 해도 돼. 여기에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어. 얘가 비행 항로는요 절대로 대륙권을 날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륙권에는 대기가 밀집돼 있고 공기의 양이 많아. 그러면서 열수지 대류역 효과라는 효과에 의해서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층이 안정되어 있지 않은 층이 대륙권이야. 그럼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시작 바람 불고 호풍 불고 비 내리고 개지랄 떨면 되겠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대륙권을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비교적 안정하다라는 성층권의 하단부를 주로 어떻게 날아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비행기 타고 나중에 혹시 확인해봐. 쭉 가다가 안전벨트 풀으세요. 그러면 차창문 딱 열고 가봐. 그럼 우리 밑에 뭐가 있냐면 구름이 가 있어. 그러면 내가 현재 날고 있는 이 높이에서는 절대로 구름을 만날 수가 없어. 왜? 얘가 성층권까지 못 올라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 곳은 성층권이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더 웃긴 건 뭐야? 비행기를 타면 항상 뭘 줘? 담요를 하나씩 줘. 보통 이제 싼 비행기 같은 경우는 담요를 안 주는데 퍼스트 클래스 뭐 이런 데는 고급 담요를 줘요. 담요를 주는 이유가 있어. 왜인 것 같아? 추우니까. 추워. 왜 그러냐면 성층권으로 올라갔잖아? 그럼 여기는 대기 양이 많을까 적을까? 적어. 그러니까 그만큼 에너지를 잃어버린 상태의 높이가 되는 거야. 이해됐을까? 에너지를 잃어버린 높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담요를 줄 수밖에 없어. 추우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야. 즉 다시 말하면 우주의 초기에는 에너지가 밀집되어 있어서 굉장히 뜨거운데 쭉 팽창되다 보면 얘네들의 대기가 소해질 거 아니야.
내가 어떤 특정 영역에 있을 때가 틀려.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추워지는 거야. 왜? 에너지가 엄청 넓은 공간에 다 흩어져. 그럼 우주의 어느 특정 영역에서의 온도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해가?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렇게 됐는데, 자, 봐봐. 집중. 빅뱅에서 우주가 팽창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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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창됐을 때 계속 질량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제공해준다고 하면 우리가 에너지를 잃어버릴 일이 없겠지. 맞아, 틀려? 그러면 지구과학자들이 딱 찍어보고, 와, 이 우주의 온도는 왜 낮아졌지? 그리고 스펙트럼 분석하니, 이때의 질량이나 이때의 질량이나 질량대에 큰 변화가 없네? 그래놓고 화학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밝혀냈냐면, 어떤 특정한 원소가 서로 다른 원소로 바뀌거나 또는 서로 다른 화합물을 만들 때 중학교 상황들이 있잖아. 질량은 보존되는구나.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기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우주의 초창기에 가졌던 총 질량은 우주가 팽창됨에도 불구하고 전체 질량은 변함이 없구나 라고 해석한 거야. 그러니까 뭐해? 이 전체 물질이 가지는 에너지가 엄청 넓은 공간으로 질량 변화 없이 퍼져나가서 팽창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네들이 특정 영역에서 가지는 에너지가 적어졌겠구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주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로 일정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이 내용은 결국은 나중에 뭘로 쓰이느냐? 우주 팽창설의 증거로 쓰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책에도 거기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이다 밑에 뭐라고 나와 있나? 안 나와 있죠? 나와 있어. 뭐라고 나와 있어? 그렇지.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고 주장한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값과 실제로 관측한 값이 같으므로 빅뱅 우주론의 증거 출시해야 됩니다. 빅뱅 우주론의 증거 출시해야 됩니다. 자, 개념학기 문제 풀어보고 갑시다. 빛이 분광기를 통과할 때 파장에 따라 나눠져 나타나는 색의 띠를 스펙트럼이라고 부르죠. 고온의 광원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 제가 분명히 이거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빛이 저온의 기체 통과 동그라미 쓰세요. 저온의 기체라는 단어가 언급되면 얘는 뭐다? 걔한테 흡수당한 거니까 무슨 스펙트럼이라고 제시해야 돼? 흡수 스펙트럼. 고온으로 가열된 기체가 특정한 파장의 빛을 방출 스펙트럼이죠. 자, 별빛의 스펙트럼 분석 볼 겁니다. 흡수선을 원소의 스펙트럼과 비교하면 구성 원소의 종류를 알아낼 수 있죠. 첫 번째. 색이 선폭은 뭐를 알아낼 수 있다고 그랬어? 질량비. 우주의 원소 분포는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대부분은 수소와 헬륨으로 약 질량비가 몇 대 몇이다. 이거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네. 3대1. 자, 1번 가봅시다. 가 써보세요. 선의 형태로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거는 뭐야? 연속 스펙트럼이죠. 자, 나는 밝은 색의 선의 띠야, 어두운 색의 띠야. 선. 밝은 선이죠. 그럼 얘는 방출이야, 흡수야? 방출. 다는 검은색의 띠니까 흡수. 1번 푸세요. 다는 어디로 가야 돼요? 니은? 가는 기억. 가 기억. 나는 디귿. 다는 오케이. 2번 갑시다. 천체와 물체를 관측할 때 각각 어떤 스펙트럼이 나타나는지 보도합니다. 고온의 광원에서 방출되는데, 자, 저온의 기체 언급 안 했지?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별빛은 아니지. 그냥 광원이라고 그랬지. 네. 그럼 얘는 연속이니까 가죠. 자, 2번에는 별표 추가하셔야 요거는 쉽게 내면 물어볼 수 있어요. 별 주위에 있는 고온의 성원에서 방출하는 빛을 관찰할 때 나타나는 스펙트럼. 자, 얘 저온 기체 얘기했습니까? 안 했으니까 뭘 골라야 돼요? 나를 골라야 됩니다. 자,
3번 별의 대기를 통과한 별빛. 자, 여기서 대기 동그라미 치세요. 이 대기라는 두 글자에는 저온이라는 기본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흡수 스펙트럼이니까 다를 골라주셔야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네. 3번 갑시다.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알아낼 수 있는 별의 특성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데 골라라. 별의 질량을 어떻게 알아? 선의 굵기로 대충 많다 적다를 알 수 있는 거지. 별의 질량이 몇 g이라고 알 수 있어요? 어? 이거 낚이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네. 알겠어요? 네. 선의 폭으로는 누가 누구보다 질량이 많다 이것만 해석하는 거야. 네. 즉 이런 거를 상대값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습니까? 틀렸어요. 리을 보세요. 그러면 얘는 맞아요, 선생님? 맞지. 왜? 질량 비율이라는 거 상대값이니까. 자, 이거 그럼 어떻게 알아는 내가? 날 봐봐. 우주에 수소가 몇 그램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걸 다 모을 수도 없고.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선의 폭을 정밀한 도구를 가지고 측정해가지고 수소의 선의 폭, 헬륨의 선의 폭 정밀하게 측정해가지고 너는 30, 너는 10이야? 그럼 뭐는 알 수 있어? 너 30이 10보다는 많은 거야. 그래놓고 너희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는 30의 두께고 너는 10의 두께니까 몇 대면? 3대 1일 거야. 이거는 알 수 있지. 3대 1이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수학적으로 3대 1이라는 건 무한한 값을 갖고 있어. 왜? 3대 1이라는 비율은 6대 2로 가능해. 맞지? 9대 3도 가능해. 맞지? 어떻게 알아? 당신들이 그 절대값 모르지. 다만 비율은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리을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알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봅시다. 별의 구성 원소의 종류. 선의 위치로 알 수 있잖아. 맞고요. 별의 크기 어떻게 알아? 말이 안 되지.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런 거 착각하지 마.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수영이 우리가 달의 크기도 중학교 때 다 배웠어요. 응? 그러면 별의 크기도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잖아. 그리고 우리 지구 크기도 그래서 반지는 우리 졸라 열심히 계산해서 그때 바뀌다. 그건 여러분들 달의 크기는 닮은비를 통해서 어림값을 예측한 거야. 어림값을. 여러분들 어림값이라는 건 수학에서 얘기하는 이런 거잖아. 야 얼마 이거잖아. 말해줄게요. 약이라는 개념이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야?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이 정도는 될 거야. 그거지. 정확한 측정 데이터 값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낚이면 안 돼요. 알겠죠? 4번 봅시다.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동안 옳지 않은 건 X사람이다. 스펙트럼에서 헬륨 기체로 인해 나타나는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는 원소의 종류가 둘 다 헬륨이라면 같아야죠.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만 다른 데이터는 뭐겠어? 흡수선은 검은색으로 표현되면 되는 거고, 그래 안 그래요? 방출선은 밝은 색으로 표현되는 거지. 그것만 다른 거지. 어떻게 선의 위치가 다를 수가 있어? 둘 다 헬륨 기체 동일한 원소인데,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는 O예요, X예요? X죠. 원소의 종류에 따라 방출선이 나타나는 위치가 모두 다르다. 그러니까 구분 가능하죠, 맞네요. 천체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천체의 구성 원소들을 알아낼 수 있다. 맞죠? 자, 그림은 가상의 세 원소의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A, E 중에 같은 원소의 스펙트럼끼리 옳게 짝지어진 걸 찾으래요. 이거 너무 쉽다. 일단 A하고 같은 놈 찾아봐. 잘했어요. A와 C. B와 같은 놈 찾아봐요.
이거 틀리면 병신이지. 2죠. 됐습니까? 됐어요? 네. 자, 6번 갑시다. 다음은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를 알아내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괄호를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랍니다.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천체들의 뭐에 나타나는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선이 니은은 흡수선입니다. 수소와 헬륨의 방출선 위치와 일치하는 것을 통해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가 대부분 수소와 헬륨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러나 얘는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네. 중요하지 않아요. 빅뱅 우주론 35페이지 시작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애매하네. 시간이 좀 애매해.